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디선가 인연이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없으니 쉽게 인연을 맺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인연을 맺는 것이 이토록 신중해야 할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학창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고 졸업해서도 친구들 따라 취업 준비를 했지만 대기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1년이 넘는 취준생 생활에 지쳤던 저는 그나마 가치 있는 중소기업에 빨리 취직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들어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온 날부터 사수를 자청해서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3살 많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알려주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회식 자리에서 흑기사를 자청해서 술도 대신 마셔주고 살짝 스킨십도 하는데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엔 사무실에서 몰래 사인도 보내고 동료들 몰래 손깍지를 끼는 소소한 행동들이 참 스릴 있더군요. 회사 사람들이 알아챌까 조마조마하면서도 밖에서 몰래 데이트하면서 뜨거운 연애를 지속했답니다. 정말 그땐 남편한테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작아서 큰 회사로 이직해야겠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어요.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고 나중에 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인맥 넓히는데도 큰 회사가 낫다고요. 사실 저는 지금 회사가 복지도 나쁘지 않고 전망이 밝은 분야라 계속 다닐수록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밀로 해야 하는 연애에 점점 지치기도 했고 미래 계획이 있는 남편이 야망 있어 보여서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 저한테 예고도 없이 회사를 관두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미리 말해줄 법도 한데 아침에 회사에 가보니 책상이 비어져 있었어요. 황당해서 전화를 해보니 이미 이직할 회사도 다니고 있다고 걱정 말라기에 안심을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거의 3개월을 그냥 놀더라고요. 데이트할 비용이 없다고 잘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길래 제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비용을 다 내가며 만나곤 했네요. 오빠, 이직할 회사 다 정해진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건데? 별거 아니야. 알 거 없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 왜 답답하게 말을 안 해줘?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알아야지. 아니, 마지막에 연봉 협상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인데 이렇게 장난치는 회사 뻔한 거 아니야? 그런 데 갔다가 고생만 해. 그 회사가 어디였는데? 나도 좀 알아보게. 됐어. 다 끝난 걸 왜 자꾸 들춰? 지금 더 괜찮은 회사랑 조율 중이니까 기다려. 오빠 못 믿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용돈도 가끔 찔러주고 반찬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 월급도 많지는 않아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남자 길을 펴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어요. 취직해서도 부모님께서 용돈을 따로 챙겨주셔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는 없이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돈 아끼지 않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남편 생일에 갖고 싶다던 운동화를 사주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월급으로 생활비 내면 빠듯할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공장을 하셔서 좀 도와주신다고 간단히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될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니 자기와 아주 잘 맞을 것 같다며 희죽대며 좋아하더라고요. 결혼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장인어른이라고 하니 결혼 생각이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편과의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생활하며 진지한 연애를 한 게 남편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종종 장인어른 사업은 잘 되시냐고 물어보길래
나랑 결혼 생각이 있으면 백수 사위는 절대 안 보실 분이니까 얼른 취직부터 하라고 닥달했죠. 드디어 남편이 새로운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더 규모가 작고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갔더라고요. 실망한 제 표정을 봤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내가 그 회사 상무랑 인연이 있어. 그래서 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가기로 한 거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남편이 이제 취직도 했으니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프로포즈나 제대로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려나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티나게 프로포즈 분위기의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로맨틱한 저녁을 먹으면서 꽃다발과 프로포즈 반지도 받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하자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먼저 제 부모님을 뵈러 간 날이었어요. 예비 사위가 온다고 엄마가 한상 부러지게 차려두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어른들에게 넉살 좋게 대해서 그런지 부모님이 남편의 호탕한 모습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와는 진지하게 사업 얘기도 하고 아버지 공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엔 시부모님 댁을 처음 찾아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식사는 따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다가만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요. 남편 온다고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던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한 분위기에서 밥 먹는 것보단 간단하게 뵙는 것도 좋다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 시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너희나 잘 살면 된다. 그래도 아들 효도는 받으셔야지. 나만 믿어 엄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믿음직하지. 그런데 새아기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며? 네, 그냥 공장을 작게 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듣기로는 작은 정도가 아니던데. 우리 아들도 사업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말 듣는 게 좀 껄끄럽긴 했지만 어른이 하는 말씀이라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와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마찰이 일어나긴 했죠. 남편과 서로 재산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막상 갖고 있는 돈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회사 생활을 한 거에 비해서 모은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상태였고요. 시댁은 우리 쪽이 더 여유가 있으니 반반 결혼으로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고민하다가 힘들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선 아직 젊으니 그럴 수 있다며 자신이 그냥 지불해줄 수도 있지만 사돈의 말처럼 반씩 부담하자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반반씩 내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을 채울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면 자꾸 바쁘다면서 약속을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사날은 다가오고 들어가서 살긴 해야 하니까 제가 비싼 가전과 가구 대부분을 채워 넣었어요. 관심도 없다가 내가 냉장고 배송되었다고 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는데 얄밉기도 했죠.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미래에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1년은 꿀 떨어지는 신혼답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시댁도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찾아가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고부 갈등이 없으니 결혼을 잘한 것 같단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회사에 다녀오면 매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칼퇴근을 하는 편인데
남편은 저보다 항상 늦게 오거나 야근하는 일이 잦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징징거릴 때마다 타일러도 보고 나도 힘들다고 짜증을 내보기도 했죠. 하루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런닝 차림에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뒷골이 쫙 당기면서 찌릿했죠. 회사가 무슨 장난이야? 무슨 회사를 2년을 못 채우고 간도. 내가 할 일도 아닌 걸 떠맡아서 맨날 야근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계속 다니냐? 그러다 나 병 생기면 네가 병수발 다 하고 네가 혼자 돈 벌어오고 다 책임질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차피 당신 일 안 하면 내가 생활비 다 대야 되는데 뭐가 달라? 야, 걱정 마. 훨씬 괜찮은 데로 바로 이직할 거야. 나 못 믿어? 점점 남편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저도 지쳐갔어요. 이번엔 또 얼마나 걸려서 새 직장을 찾을 건지, 몇 년 지나도 백수로 지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저녁에 와보면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는데요. 밥도 제가 차려놓고 간 것만 먹고요. 식탁에 꺼내놓지 않으면 찾아서 먹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안 하고 제가 차려놓은 그릇 그대로 식탁에 둬서 다 말라붙어 있고요. 과자만 사서 먹는 건지 쓰레기통엔 과자 봉지가 가득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출근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백수 남편 밥까지 차려놔야 한다니 믿어지시나요?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안 차려놓을 거니까 알아서 꺼내 먹던지 라면을 끓여 먹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아버렸죠. 그랬더니 이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들어가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화장품 다 쓰면 바로 백화점 가서 샀는데 이젠 인터넷 쇼핑으로 제일 저렴한 것만 검색해보고 그것마저도 쉽게 결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으면 어떡해? 생활비가 배로 늘었어.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냐? 걱정 마. 사업해서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준다. 도대체 번다는 그 돈을 언제 벌 건데? 사업은 언제 할 건데? 생활비 쪼들려 죽겠다고. 돈을 모아야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일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쪼아댈래? 너 아버님한테 용돈 많이 받잖아. 왜 돈 없는 척하고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믿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돈 진짜 없어. 화장품도 하나 제대로 못 산다고. 화장품 비싼 거 좀 사서 바르지 마.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되냐? 그렇게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퇴근하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시간만 늘어났죠. 양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다 털어놓아 버릴까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다행히도 몇 개월이 지나 취직을 하긴 했어요. 점점 회사를 낮춰가는 게 뻔히 보였지만 그래도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축하한다고 길을 살려줬죠. 이번에는 아주 첫날부터 불평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전철에서 왕복 2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나요? 저는 전셋집 얻은 처음부터 회사까지 왕복 2시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무조건 6개월만 버티라고 타일러도 보고 관두지만 말라고 사정까지 해봤네요. 매일매일 퇴근하고 문 열면 남편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을 누가 알까요? 웃긴 건 두려웠던 일이 막상 벌어지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엔 1년도 못 채우고 직장을 관뒀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이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며칠을 지냈어요. 남편은 요즘은 생산직이 돈을 많이 준다며 힘들어도 1년만 일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금방 구해졌는지 바로 다음 날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저는 얼마나 견딜지 두고 보잔 마음뿐이었죠. 몇 개월 동안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금방 돈 모은다고 얼마나 기세등등 하던지요. 저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니까요. 힘든 일 하니까 보양식 위주로 더 잘 챙겨 먹이려고 하고 한약도 지어서 먹여가며 응원해줬네요.
그런데 많이 버는 만큼 남편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탁하려고 옷 정리하다 놀랄만한 금액의 식당 영수증이 나오는 건 예사였고요. 차를 바꾼다고 외제차를 보러 다니질 않나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 엄한데 쓰지 말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신경 끄라고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부터 슬슬 짜증을 내는 날이 늘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덜컹했답니다. 불행은 가장 평범한 하루에 불쑥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온 남편이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남편은 밤새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는 뽀얗게 화장하고 꿀빨로 가니까 좋냐? 아침부터 왜 시비야?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나도 그 회사 다녀봤는데 널널한 거 누가 몰라? 이 공장은 사장이 영 글렀어. 남자들만 힘든 일 시키고 힘들어 미치겠다. 회사가 커져서 할 일도 엄청 많이 늘었어. 널널하긴 뭐가 널널해. 그래, 너네 회사 커져서 좋겠다. 여자들이란... 여기서 여자들이란 말이 왜 또 나오는데? 공장 아줌마들도 맨날 수다나 떨고 커피나 마시고 일은 남자들이 다 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진짜. 또 관둔다고 하기만 해? 나 진짜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나 지금 때려치고 나오는 길인데 어쩔래? 아침부터 시비를 걸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관뒀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찌나 사람이 교활하게 느껴지던지요.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 그만뒀어? 그래. 사장 새끼가 역 같아서 내가 면전에다 침 뱉어주고 때려쳤다. 이래서 공장하는 새끼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 아빠도 공장 사장이야. 입 조심해.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뀐 걸 알아차렸는지 남편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는 욕짓거리를 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틀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도 마음이 심란했지만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집을 청소하다가 남편의 지난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공장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얼마 못 가 관둘 걸 예상하고 있어서 어디에 다니는지 신경도 안 썼거든요. 공장 이름이 낯익어서 대표 이름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아버지의 친한 지인분이셨어요.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공장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고 제 결혼식에도 오셨을 정도로 잘 아는 분이었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공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바로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영주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잘 지내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부모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근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관둔 최민우 사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후레 자식을 네가 어떻게 알아? 아주 상대 못할 놈이야. 젊은 놈이 인생을 어찌 그리 뻔뻔하게 사는지. 잠깐, 최민우, 네 신랑이냐? 결혼식까지 갔는데 완전 딴판이라 못 알아봤구만. 이어지는 사장님 말에 저는 낯이 너무 뜨겁고 부끄러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매번 노닥거린다고 아줌마들이 욕하기 일쑤였다는데요. 심지어는 그 아줌마들한테 매일 치근덕거렸다고 해요. 어쩌다 새로운 아줌마가 들어오면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옆에서 붙어 있고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해서 잘라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줌마들이 단체로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접촉을 해서 불쾌하다며 항의를 했다네요.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 자기 장인이 더 큰 공장 한다면서 이딴 데 바로 때려친다고 나가버렸다는군요. 아저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가 그렇게 해달라니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너를 생각하면 당장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너 집에 데려가라고 말하고 싶다. 아주 글러먹은 놈이야. 지금 네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안 늦었으니 잘 생각해봐라.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남자답고 젠틀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내가 아는 남편이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취직자리 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 아님 나랑 결혼해서 변한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가 낮고 쌀쌀맞은 목소리로 집에 당장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참에 여지껏 있었던 일들 다 털어놓고 해결할 작정으로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고 있고 남편이 소파에 대자로 누워 핸드폰을 보며 희죽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니 등을 휙 돌리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찾는 전화 한 통이 없니? 난 너처럼 매정한 애는 처음 본다. 직장 잃은 남편 위로는 못해줄 망정 바가지나 긁어대고. 너 여지껏 우리 아들 이렇게 대접했니?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아드님이 회사를 몇 번을 때려쳤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 동안 백수로 지낸 게 몇 년인지 아시냐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 다 내고 어머님 용돈도 안 끊기게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거 다 남편 월급이 아니라 제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을 드렸다고요. 아드님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건 저예요, 어머님. 어디서 시부모한테 말대답을 따박따박해? 남편이 일 구할 동안은 당연히 일하는 마누라가 생활비를 대는 거지. 그럼 너희 생활비를 부모가 대주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어려우면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서 유세는? 그리고 매달 용돈이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거 준다고 이 난리를 쳐? 이게 어디서? 시모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악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당한 적 없는 폭력을 당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너무 풀어줬지? 그러니까 이 요망한 게 시험이 무서운 걸 모르고 바락바락 대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길을 죽여? 앞으로 큰일 할 인물이 너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는 거야. 이 죽일란.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우리 아들 살릴란다. 더 충격적인 건 머리가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남편이었죠. 순간 이 남자와 이어진 모든 끈이 후두둑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생각해놓은 사업이 있다니까 너도 일 관두고 남편 도와서 같이 해. 너희 아버지한테도 돈도 좀 해달라고 하고. 사돈이 사업한다고 해서 덕 좀 볼까 했더니 지금껏 뭐 받아먹은 게 있어야지. 돈을 모아서 다 지 새끼한테만 쓰는 건지 원. 제가 왜 일을 관둬요? 저는 누구처럼 까딱하면 일 때려치는 짓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도움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 인간이 뭘 하든 저는 손가락 하나도 걸치기 싫으니까 어머니나 많이 도우세요. 오늘 저한테 한 일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산발이 된 머리를 추스리고 시모와 남편을 한 번씩 노려본 뒤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과 시모의 본 모습을 직접 맞닥뜨리고 나니 이런 꼴을 당한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 눈물이 하염없이 났죠. 그 후로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이 시댁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으니 남편과 살 때보다 편하게 느껴져 만족감까지 느껴졌네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턱하니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머리도 말끔하게 올리고 빳빳한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당당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디 선보러 나온 줄 알았네요. 식탁에 뭔가를 탁 하고 던져놓길래 봤더니 무슨 마케팅 대행사 대표라고 명함까지 팠더라고요. 나 사업 시작했다. 나한테 잘못했던 거 지금 싹싹 빌어. 그럼 용서해줄게. 나중에 나 성공하면 기회 없다. 저는 뭔 소리를 하나 싶어 그저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알고 보니 시부모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업 자금을 내줬더라고요. 월세 비싼 곳에 사무실까지 내고 일도 아직 없으면서 직원까지 한 명 뽑아놨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이 하는 일에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얼마 못 가서 남편의 흥미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고객과 계약 따내기가 어렵다며 징징거리는 날이 늘어났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 얘기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철저한 무관심을 보여주었죠.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화를 많이 냈어요. 너는 남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관심이 이렇게 없냐? 내가 잘 돼야 너도 사모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며 살 거 아냐. 이러고도 우리가 부부야?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도와? 당신이 잘할 수 있다며. 열심히 해봐.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잊어버린 건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너는 남편 사업이 힘든데 같이 해서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사무실 좀 가서 들여다보고 좀 해라.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망하면 큰일 난다. 사는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줬으니 망할까봐 무척 애가 타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연락도 차단해버리니 아예 남편과 시모가 집에도 같이 오더군요. 시모는 전과 다르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전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까지 차려두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너 먹으라고 갈비찜 좀 해왔다. 푹푹 먹어. 일하는 게 힘든지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니? 오늘은 구수한 청국장 좀 끓여봤다. 너 이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 남편이 집까지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진정성 있게 보이기도 했어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여다볼까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 사무실을 처음 찾아가 봤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놔서 나름 전문적인 느낌도 들고 잘해보면 괜찮을 것 같았답니다. 제가 사실 회사에서 마케팅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남편 사업 분야에 대해 꽤 알고 있긴 했어요. 재정 상태부터 쭉 살펴보니 허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부분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대충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기에 결국 제가 나서서 하나씩 고쳐주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제가 손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답니다. 지켜보던 남편도 역시 회사에서 배운 게 많다며 치켜 세워주고 소식을 들은 시부모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비싼 소고기까지 결혼하고 처음 사주더라고요. 사업이 쑥쑥 커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아버지가 모임에서 아는 대표님들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해서 계약도 많이 따낼 수 있었어요. 적자였던 사업의 규모가 순식간에 커지기 시작했고 제가 할 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쉬지도 못하고 남편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고객 관리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 있는 날이 많았고 정작 모든 일은 제 몫이었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남편은 달라져만 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보지도 못한 명품 셔츠를 턱 걸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싼 시계를 사야 한다는 둥 외모 치장에 열중을 했죠. 저는 일에 치여서 옷을 챙겨 입을 정신도 없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숟가락 들 힘도 없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집에 오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에 한계가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해도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아침마다 뛰어나가기 바빴죠. 시모에게도 힘들어서 몸살 날 것 같다고 말해봤는데 이참에 회사 때려치고 남편 일이나 도우라지 뭐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밑에서 뭐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하혈을 하고 있었고 생리통보다 심한 통증이 배와 등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혼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목소리를 짜내어 남편을 불렀어요. 이미 나가버렸는지 아무 기척도 없었답니다. 저는 방으로 기어나와서 엄마에게 간신히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엄마는 얼굴이 하얘져 쓰러져 있는 저를 산부인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임신 4주에 들어서 몸이었지만 이미 계류 유산을 했다는 것이었죠.
일을 하느라 아기와 내 몸을 돌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 눈물만 흘렀어요. 흐려진 눈에 남편과의 일들을 말할 수 없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던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버린 엄마가 저와 함께 울고 계셨죠.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 때문에 아기가 가버린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엄마가 떠먹여주는 미역국을 받아 먹었죠. 아침에 엄마와 통화를 했던 남편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며칠 푹 쉬어.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너무 울지 말고. 근데 보통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나? 몸 좀 잘 보살피지. 에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아프다고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말이에요. 옆에 계신 엄마에게 민망해서 슬쩍 바라보니 기가 막히셨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매일같이 전화해서 오늘은 사업이 어땠냐고 물어보던 시모가 유산 후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도 제가 집에서 몸을 추스리는 동안 고객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기만 바빴어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일 도와주는 하녀로 취급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다시 한번 남편을 도와 잘 살아보려는 제 진심을 이용하고 저를 다시 밟아버린 시댁과 남편에게 모든 정이 떨어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몸이 회복된 후에도 남편 사무실엔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옆에 와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기로 한 저에겐 통하지 않았죠.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자 그제야 몸은 괜찮냐며 메시지를 매일 남기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간 지도 참 오래됐다. 그치? 당신 기분도 별론데 오늘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가자.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저를 거의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웠어요. 차를 둘러보니 시부모가 웃으며 앉아있는데 당했구나 싶어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뭐가 좋은지 호호하하 웃으며 말을 거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오늘 우리 신선한 공기도 마셔가며 푹 쉬다 가자 아가야. 내가 당신 옷부터 시작해서 바베큐 할 것까지 싹 준비해왔으니까 당신은 즐기기만 하면 돼. 알았지? 자, 들어가자. 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방에만 있으니까 남편이 저녁 차려놨다며 또 사람을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개걸스럽게 삼겹살을 먹는 얼굴들을 보기도 싫어서 깨작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빠 공장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오늘 부도 처리가 났어. 이제 어떡하니? 저는 눈앞이 깜깜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남편 옷을 잡아 끌었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대. 그동안 남편과 시모한테 휘둘리느라 정작 우리 부모님에겐 신경도 못 썼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여기 강원도야. 이미 터진 일을 뭐 어떡하라고. 지금 가나 내일 아침에 가나 뭐가 달라져. 너 먼저 내일 아침에 출발해 그럼.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서러움이 북받쳐서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죠. 시부는 큰 헛기침을 하며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만 울고 자자. 나랑 저쪽으로 가서 심호흡하면서 진정하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시모 손에 이끌려서 펜션 뒷마당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세게 밀쳐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버렸어요. 몸이 멈춘 뒤에 너무 놀라서 심으로 올려다보니 표독스러운 눈빛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제야 사업 시작해서 기 좀 펴고 있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게 하려고? 도움 좀 받을랬더니 그새를 못 참고 홀랑 망해버려?
재수 없어서야 아주.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껏 제가 어떻게 했는데. 나이 드셨으면 마음 좀 곱게 쓰세요. 네가 뭘 했는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애까지 잃어버린 게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들이 좋다니까 참고 넘어간 거지. 우리 아들 인생 막지 말고 당장 떨어져. 저도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들하고 다시는 엮일 마음 없어요. 그 못돼 처먹고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 끼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핸드폰만 챙겨서 펜션을 나와버렸죠. 택시가 올 때까지 어두운 산길을 휘청거리며 걸어가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만났을 때 몸에서 언뜻 여자 향수 냄새까지 풍기길래 사업한다고 바쁘게 나다닐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다시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보내줘 버렸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공장의 채무 문제를 비롯한 수습을 도맡아 하고 시댁과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다시 기운 차리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시고 저도 가장에서 진급해서 다시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의 생활을 확 바꿀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밤늦게 길에서 뺑소니 당한 것 같은 할아버지를 구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데 생명의 은인이라며 살해를 하고 싶다고 계속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네요. 아버지는 그럴 일은 아니라며 계속 거절을 하셔서 집까지 찾아왔던 거였죠. 신기하게도 두 집안은 매년마다 자주 만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사고를 당했던 분도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아버지와 자주 만나서 산행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 4살 많았던 아드님과 저도 반말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이 생겨나게 되었죠. 전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었는데 다정하고 책임감이 남다른 그의 모습에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현 남친의 고백을 받았을 땐 망설이기도 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로 했죠.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잘 아는 종합병원 1층에 카페가 계약이 끝났는데 우리 가족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도움을 주고 싶은 건 알 수 있었지만 너무 과분해서 거절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버님도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하다며 물러서지 않으셨답니다. 결국엔 아버지가 카페를 하기엔 너무 연로하셔서 제가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현재의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사고 당하시기 전까지 병원장으로 일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카페의 규모와 수익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관두고 이쪽으로 전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동료들과도 섭섭하게 작별했는데 그때 전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실 흠이 될까 싶어 이혼했단 얘기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 퇴사하면서 다 털어놨었거든요. 인사과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가 마지막에 말해주더라고요. 진짜 오래된 일이긴 한데 네 전 남편 사실 쫓겨난 거야. 그때 당시에 너랑 사귀고 있는 건 몰랐는데 다른 여직원한테 성추행한 걸 걸려서 인사과에서 경고했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 쫓겨난 거나 다름없지 뭐. 너랑 결혼했을 때 내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이제는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좀 더 일찍 놔버리지 못한 후회만 있을 뿐이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카페 일을 새롭게 시작하니 정말 재미있어서 매일을 신나게 일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친구도 쉬엄쉬엄하고 자기랑 좀 놀아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주로 안쪽에서 관리 업무를 했기에 홀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알바생이 못 나오게 되어 제가 홀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생겼답니다.
운명의 순간은 꼭 그럴 때 찾아오나 봐요.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어디선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세상에 시모와 전 남편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시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더니 남편 버리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홀서빙이나 하고 있니?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갑자기 시모가 제 어깨를 꽉 움켜잡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너 우리 아들 얼굴 봤어 못 봤어? 너랑 헤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귀한 아들이 암에 걸렸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너 당장 내 돈 물어내.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시모가 악을 쓰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병원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것 같았죠. 시모가 또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더군요. 그래서 냉큼 시모의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겨친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나를 잡으려고 악을 썼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설거지하는 양동이에 얼음을 잔뜩 담아와서 시모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시모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벌떡 일어나서 몸을 파르르 떠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이 정신나간 할망구가 남 탓하는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내가 아직도 당신 며느리로 보여요? 당신 아들 암 걸린 게 왜 내 탓이에요? 우리 집 망했다고 이때다 싶어 쫓아낼 땐 언제고 누구한테 돈을 물어내래. 이혼 전에 당신 아들이 바람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다시 소송 한번 걸어볼까? 제 말을 듣고는 눈에 띄게 야위고 거무칙칙하던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 뒤에서 불쑥 한 남자가 나오더니 저에게 걸어왔어요. 저를 보러 온 제 남자친구였죠. 이미 상황을 다 본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제 옆에 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통화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보니 병원비도 꽤 밀리셨던데 오늘까지 완납 못하시면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병원 이용하는 환자한테 나가라 말아야? 정신병자 아니야? 현 남친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걸 보던 전 남편의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뭐야, 당신 남자 생겼어? 나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이야. 너야말로 정신병자야? 그러는 지는 여자들한테 틈만 나면 치근덕거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들 쫓아낼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저분들하고 말씀하세요. 사실 현 남친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아버지가 병원장이었기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차기 병원장으로 낙점된 상태였거든요. 진료 끝나고 비는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제 얼굴을 보러 카페에 오곤 했기에 큰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왔던 거였어요. 시모와 전 남편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경비원들과 업무과 직원들이 서 있더라고요. 당황한 시모는 현 남친 앞으로 가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답니다.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면 어떡하나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저를 향해 연신 손을 비비는 시모를 뒤로하고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원무과 직원들이 시모와 전 남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자 시모는 울먹이고 전 남편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직원이 일어나라고 끌어올리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없는 모양인데 저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전 남편은 결국 퇴원당한 것 같았고 이후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병원 카페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 남자친구와 곧 결혼하기로 해서 준비하느라 더욱 바빠질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제 인생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신만의 행복을 용감하게 찾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이 한 줄 소개하는데 몇 번을 지웠다 썼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글재주가 없지만 제 사연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특히 꼭 제 사연을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 가난을 겪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사연이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소리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꺼내지요.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돈과 배고픔 그리고 빚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힘들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유복하다가 망하는 집안이 많지요. 그러나 저희 집은 처음부터 배고픈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지인분과 동업을 하시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던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고집을 부리셨고 동업을 한다며 없는 살림에 빚까지 져서 모든 걸 올인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동업자였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부모님의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아버지는 온종일 술로 보내셨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 2명이 함께 살던 작은 집까지도 날려야 했고 저희 가족에게 더는 행복함이 없었죠. 정말 코딱지만한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살게 되었는데 너무 숨막히고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 더 잘해보려고 욕심을 내시다 그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미 사고가 터졌고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고 온종일 술만 마시며 주정 부리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하면 저희 남매에게 험한 말을 내뱉었죠. 야, 넌 장남이란 놈이 집안이 이렇게 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하태평이야? 저런 놈을 장남이라고 낳은 내가 미친놈이지. 에라이 썩을 잡놈아. 니까지 꺾어서 뭐가 될 것 같냐? 나가 죽어라. 그만하세요. 뭐? 그만하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싹수 없이. 왜? 네 아비가 사업 망하고 이 꼴로 있으니까 웃음냐? 마음만 해? 좀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가 그러고 계세요? 아버지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수습하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썩을 것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나한테 안 맞은 지 오래됐지? 네가 아주 처맞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지?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저를 때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술주정도 이제 지겨워요. 상대해주고 싶지 않다고요. 장남은 저렇게 쓸모가 없고 딸년을 괜히 둘이나 낳아서 밥이나 축내고 어이구 내 팔자야. 아버지는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저희 탓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저희 탓이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더라고요. 돈이 없지만 어떻게 겨우 차린 밥상을 뒤집으며 반찬이 이게 뭐냐고 난리를 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잘 자고 있는 여동생들을 발로 차며 깨워서 돈 벌어오라고 난리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이런 아버지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고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길거리나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나쁜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내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던 아버지는 건강 악화까지 되시며 가족들을 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돈도 없었고 치료 의지도 없었던 아버지는 결국 지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모든 빚을 떠안게 된 후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 작은 집도 저희가 산다는 게 노출이 되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부수고 협박을 했기에 도망가야 했죠. 결국 저희 가족은 다 무너져가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라는 표현이 웃길 정도로 겨우 몸을 숨기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었죠. 이런 곳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집이라 비라도 오면 곳곳에서 빗물이 들어와 거의 밖에서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별의별 벌레들이 어찌나 많은지 벌레 무서워하던 여동생들도 어느새 적응을 해서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엄마께서는 워낙 몸이 약하셔서 긴 시간 일을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거기다 밑에 있는 여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을 벌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집안에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건 저 하나였고 저는 오전 일찍부터 새벽까지 하루 3, 4시간을 겨우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피곤함에 찌들어 집에 들어오면 정말 씻고 바로 뻗기 바빴지만 가족들이 배를 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며 살았죠.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렇게 벌고 또 벌어도 모이는 거 하나 없이 늘 금전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빚도 있다 보니까 벌어도 끝이 없었고 참 허무했어요. 저도 젊은 나이이고 말 그대로 청춘이라 놀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죠. 몸 쓰는 일을 하며 너무 힘들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게 제가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욕심을 내지도 못했어요. 저 역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만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그냥 제 욕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막말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현재의 제 삶에 만족하며 막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저 스스로에게 최면을 많이 걸었습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어디야? 라든지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같은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했고 긍정의 힘을 얻으려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던 게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엄마와 여동생들이 알아줬거든요. 늘 힘들게 일하고 오면 다 무너져가는 작은 집에서 가장 편한 자리에 그나마 좋은 이부자리를 펴두고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없는 형편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우리 집 반찬에 가장 맛있고 좋은 반찬은 늘 저를 위해 빼두곤 했지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저를 배려해 준 거였습니다. 또 제게 돈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나 용돈 조금만 줄 수 있을까? 오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어서 용돈 진짜 아껴서 썼는데 저번에 문제집을 잃어버려서 다시 사느라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 그런 거면 오빠한테 진작에 말하지. 돈 아예 없었을 거 아니야. 응,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했어. 차비라도 아끼려고. 미안해, 오빠. 오빠도 힘들게 버는 돈인데 내가 함부로 써서. 나중에 내가 더 커서 돈 벌면 꼭 오빠한테 갚을게. 뭘 또 갚는다고 그래. 그냥 제대로 공부해서 성공만 해. 너희가 성공하는 게 오빠 도와주는 거야. 우리 아들 힘들지? 그래도 이번에 생활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다음 달에 생활비 전부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가 능력도 없고 몸도 아픈 엄마라서 미안해. 왜들 그래? 난 괜찮아. 그냥 우리 가족 조금만 더 고생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모두 힘내보자.
가족들은 모두 제가 주는 아주 작은 돈도 아껴 쓰고 또 아껴 썼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아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불만이 없었지만 뭔가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여유롭게 벌면 분명 우리 가족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될 걸 알았기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동네에 이상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규모가 꽤 큰데 마트도 아닌 것이, 문구점도 아닌 것이 온갖 것들이 다 파는 곳이었죠. 이 동네에 저렇게 큰 마트가 생기면 돈을 못 벌 텐데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워낙에 주머니를 쉽게 열지 않는 사람들이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시장보다 저렴한 게 아니라면 누구도 발길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요. 그러나 예상외로 거기를 직접 다녀오신 엄마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호야, 집 들어오는 사거리에 마트 같은 거 생긴 거 봤니? 오늘 가봤는데 정말 너무 괜찮더라. 엄마가 이것저것 반찬거리 좀 사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알아? 아, 거기? 오면서 보긴 했는데 거기 마트야? 근데 왜? 뭐라는데? 얼마냐고 했더니 편하게 알아서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깐 씩 웃으시면서 절반씩만 내고 가래. 세상에, 채소들 상태도 신선하고 좋은데 너무 저렴하더라고. 앞으로 거기서만 사야겠어. 아, 진짜? 뭐야, 그렇게 반값에 팔면 뭐 남는 게 있나? 이상한 곳이네. 아무렴 우리 형편에 그런 곳이 가깝게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 다행이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엄마뿐 아니라 그곳을 다녀온 동생들의 반응도 너무 좋길래 궁금함에 저도 그 이상한 마트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말대로 사장님은 정말 모든 걸 절반 가격에 팔고 계셨죠.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 살 건 없어서 그냥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절 붙잡으셨죠. 이봐요. 잠시만요. 네? 저요? 아, 저 아무것도 안 산 건데. 그게 아니라 상준이 아들 동호 아닌가? 혹시 그 아버지 조남이 이상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동호인데 누구세요? 세상에, 설마 했는데 이렇게 만났네. 동호 이 자식 진짜 많이 컸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네? 저를 아시나요? 갑작스레 저를 붙잡으신 사장님은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절친이셨습니다. 얘기를 하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던 분이셨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고 너무 반가웠어요. 아버지 생전에 두 분이 각별하신 사이였고 아버지가 동업한다고 난리치셨을 때 집까지 찾아와서 말려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한밤중에 급히 도망가게 되면서 아예 소식이 끊겨버렸고 꼭 도와주고 싶어서 찾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참 삼촌과 대화를 나누며 그간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간 누군가에게 제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삼촌에게 모든 속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제 말끝에 삼촌은 눈물을 보이셨고 너무 늦게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네 집이 많이 휘청이고 힘드셨을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주고 살 수 있게 도와준 게 저희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 도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꼭 저희 가족을 돕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촌은 저희 가족 생계가 힘든 걸 아셨고 제가 일정한 직업이 아니라 막노동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걸 아셨죠. 그래서 제게 삼촌이 차리셨던 그 가게를 주셨습니다. 분명 동네 슈퍼마트 같은 느낌이지만 잡다한 게 다 있기 때문에 돈을 편하게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셨고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라고 하셨죠. 그럴 게 아니라
동호 너가 이 가게 맡아서 해봐. 명의도 너한테 싹 다 넘겨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절대 돈을 못 버는 곳은 아니니까 지금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네? 이 가게를 주신다고요? 그래. 가게 매출도 있지만 땅값도 장난 아니다 너.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게 참 많아서 그래. 어떻게 보면 내 목숨 살려준 놈이기도 하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놈은 그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삼촌, 진짜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안 받는 게 맞는데 저 욕심 좀 내고 싶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 임마,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앞으로 뭘 하든 욕심내면서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얼굴 보면서 지내자 동호야. 힘든 일 있으면 삼촌한테는 꼭 털어놓고, 알겠지? 하루아침에 나타난 삼촌의 존재는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동네 슈퍼의 사장이 되었고 그간 힘들게 하던 일과는 다르게 나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막상 편한 일을 하면서 몸이 쉬니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금 여기서 카운터나 보고 물건 채울 게 아니라 이걸 애들이나 엄마한테 맡기고 난 다른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돈이 더 모일 것 같은데. 제 고민은 딱 이거였고 전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투잡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물건을 채우고 힘쓸 일이 많아서 제가 가게를 봤고 오후에 제가 배달 일을 하러 가면 동생들과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봐줬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저대로 배달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가게는 가게대로 운영이 되니 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제가 벌어다주는 돈만 써서 늘 미안해하던 가족들도 뭔가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많이 기뻐했어요. 특히 몸이 약한 저희 엄마는 온종일 집에만 있기 참 갑갑해 하셨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엄마 몸에 물이 안 갈 정도로만 일하고 애들한테 맡기고 집 가서 쉬어. 알겠지? 괜히 무리해서 병원 가면 병원비가 더 나와. 알겠어. 걱정 마, 아들. 근데 엄마는 집에 있는 것보다 가게 나와 있는 게 훨씬 좋아.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뭔가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네 아빠가 한평생 속만 썩이다 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둬서 참 다행이지 싶다. 그렇지 아들? 그렇긴 하지. 무엇보다 삼촌이 이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다음 달 되면 밥 한 끼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그때 엄마도 같이 먹어.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저희 가족은 정말 몇 년 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하호호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도 했고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들이 어찌나 재밌던지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지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동생과 엄마가 업무를 해주고 난 후 가게 상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게 해줬을 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여동생들이 가게를 맡는 시간대에만 자꾸 물건이 없어지고 계산도 틀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동생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죠. 며칠 내내 너희가 가게 볼 때만 자꾸 계산도 틀리고 물건 수량이 안 맞거든? 처음에는 너희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 계산 실수가 아니야. 우리도 모르겠어. 진짜 그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들만 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 누가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거 본 적 없어? 봤는데 너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괜찮으니까. 아니야. 진짜로 그런 사람 없었어. 문제 자체가 없었다고. 있었으면 우리가 말했지. 우선은 당분간은 오빠가 아예 가게를 볼게. 이거 지금 하루 이틀 마이너스 나는 거 합쳐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동생들에게 물어봤으나 전혀 이상한 게 없었다기에 하는 수 없이 배달 일을 잠깐 쉬고 일주일간 제가 가게를 온종일 보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나는 금액뿐 아니라 사라지는 물건들을 합쳐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있었는데 이게 참 여간 지루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몸 쓰는 일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도 좋았던 건 온종일 가게에 있으니 동네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누구네 집 손주 일부터 시작해서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겨운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동네가 좁고 이곳에서 오래 살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아는 이웃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잘 됐다며 많은 응원을 해줬죠. 저희 가게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규모가 훨씬 큰 슈퍼마트가 있었는데 저희 사정을 잘 아는 이웃분들은 모두 저희 가게를 들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게 물건에 더 신경을 썼고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보고 있던 중 원래대로라면 동생들이 있어야 할 시간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 옆집 저녁 반찬이 뭔지도 아는 이 동네에서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들리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제 또래 같았어요. 그 여성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듯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왔고 이리저리 한참을 둘러보며 저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저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고 혹시 모르니 설레발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었지만 눈과 온 신경은 여성과 아이에게 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정말 훔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걱정이었습니다. 애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와서 물건을 훔치는 거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 그 여자는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주머니와 가방에 쓱쓱 넣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통으로 훔쳐가는 게 아니었죠. 포도도 한 송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개 따서 주머니에 쓱 넣고 방울토마토도 몇 개만 쓱 넣는 모습에 모른 척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어 아이가 갖고 놀 장난감도 쓱 넣더니 속도가 붙었는지 갑자기 조금씩 눈치 보며 쓱쓱 훔쳤죠. 처음 한두 번이면 솔직히 눈 감아줬을 텐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가게에 손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기에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며칠 내내 가게에 도둑이 있다 싶었는데 그쪽이었군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돈이 없는데 저는 굶어도 괜찮은데 딸아이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인 거 알고 있고 범죄인 것도 알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아니, 훔칠 거면 뭐 제대로나 훔치지 이게 뭡니까? 아, 참, 그 실례지만 아기를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게 애 아빠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망가고 저랑 딸한테 남은 건 그 인간이 사고치고 남은 빚뿐이라 지금 이 동네에 숨어서 살고 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애가 너무 어려서 일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유, 뭐 저도 이 동네 아버지 때문에 도망와서 숨어 살았던 게 시작이라 참 모른 척하기가 그렇네요. 저기 이렇게 훔치지 말고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들은 그냥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와서 당당하게 가져가세요. 애기도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무럭무럭 크죠. 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미 면목이 없는데요. 저도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서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형편 나은 사람이 도와야 풀리지 안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괜찮으니까 가게 와서 가져가세요. 저희 엄마랑 동생들한테도 말해둘게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잊지 않고 보답할게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너무 딱 애엄마 사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정말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다 들고 도망을 갔다던데 홀몸도 아닌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저야 뭐 제가 벌어서 가족들을 먹일 수야 있었는데 이쪽은 애엄마가 일도 못하는 상황이니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 사비를 들여서 아기들이 먹는 것들을 따로 발주를 넣어서 애엄마에게 무료로 줬어요. 그게 미안했는지 가끔은 저희 가게에 올 때 맛있는 간식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배달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기에 동생들과 엄마만 맛을 봤죠. 제가 동생들과 엄마에게 이걸 말했을 때도 아주 잘했다면서 오면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줘야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처참할 정도로 가난이 뭔지 너무 잘 아니까 모두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사비까지 들여 애엄마를 도운 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2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들은 대학 입학을 했고 저랑 엄마는 다 무너져가는 집이 아니라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했죠. 집안 사정은 많이 좋아졌고 가족들의 얼굴도 행색도 모두 좋아졌어요. 그리고 2년간 도와줬던 애엄마의 딸아이도 무럭무럭 자라서 옹알이를 하던 게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애엄마가 가게 마감 직전에 저를 찾아왔는데 애도 없이 혼자 늦은 시간에 왔길래 깜짝 놀랐죠. 뭐예요? 아영이는 어디에 두고 이 시간에 혼자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너무 갑작스럽지만 저 지금 이 동네 떠나거든요. 네? 왜요? 뭐에 또 쫓기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떠나요? 나쁜 일은 아니고 저 제대로 살려고 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사장님 여기 이 자리에 꼭 계셔야 해요. 제가 꼭 올 거니까 아셨죠? 제가 은혜 갚을 기회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말 하려고 급하게 왔어요. 그렇게 애 엄마는 제게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애 엄마와 뭐 사적인 감정이 있던 건 아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서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정도 들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말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자꾸만 기다려졌어요. 이상하게 언젠가 애엄마가 찾아왔을 때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고 싶다는 생각에 발전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저희 가게 앞에 낯선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잠시 흘겨본 후 저는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외제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여태 기다리던 애엄마였습니다. 순간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애엄마를 보며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사장님, 저 약속 지키러 왔는데 너무 늦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보다시피 아주 성공했어요. 사장님한테 바로 올 수 있었지만 성공해서 은혜 갚을 수 있을 때 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다행이네요.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영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영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이제 마감하면 회포나 풀러 갈까요? 제가 정말 근사한 저녁 대접할게요. 갑자기 나타난 애엄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들어보니 애엄마는 원래 애아빠랑 옷 장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애아빠가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가 자꾸 비밀번호 같은 걸 깜빡깜빡하니까 본인 다이어리에 통장 비밀번호랑 계좌번호를 세세하게 적어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보고 돈을 훔쳐 달아난 거죠. 애아빠는 심지어 결혼하자마자 애엄마의 친정엄마가 가진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고집을 피울 정도로 재산에 눈독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 건물 1층엔 음식 장사하는 다른 사업주도 있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시키라고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은 돈이 많은데 친정 부모님이 하나도 베풀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족을 버리고 애엄마의 돈을 택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 남자랑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이랑 옷장사를 같이 시작한 건데 그런 남편 눈에는 제가 참 멍청해 보인 거죠. 그냥 친정 부모님이 주는 재산 따박따박 받아먹고 살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면서요. 결혼하자마자 지독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하필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서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저를 버렸어요. 친정엄마가 사실 새엄마였던 탓에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자수성가하려고 했던 애엄마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애아빠가 개인 신용대출을 2억 넘게 받고 도망쳐버린 바람에 달아난 애아빠를 찾으려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더라고요. 물론 옷사업도 망하고 자금도 없던 탓에 살 곳조차 없었던 애엄마는 결국 친정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법적 조치를 전부 취했다고 해요. 작정하고 숨어버린 애아빠를 찾기 위해 흥신소의 힘을 빌려 사람을 찾아냈고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빼앗긴 돈을 받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접었던 옷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임산부가 입어도 될 만큼 편안한 옷을 타겟으로 잡아 팔았더니 대박이 난 겁니다. 원래도 감각이 좋았던 애엄마가 체형에 상관없이 이쁜 옷을 찾아내기 위해 동대문에서 발품을 팔았고 이후엔 77 사이즈 이상의 사람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자체 제작해서 팔았더니 떼돈을 벌게 된 거죠. 애엄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 험난한 역경을 겪었을 걸 생각하니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현재 애엄마의 모습과 제가 도와줬을 때 애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표정도 없었고 주눅이 잔뜩 들어서 살짝만 톡 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와줘서 제가 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당찬 모습을 보면서 웃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며 긴 회포를 풀던 중 애엄마는 제게 반복해서 한 말이 있었죠. 꼭 성공했을 때 떳떳하고 멋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 솔직히 몇 년 동안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아영이 생각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 사장님 생각하면서 버틴 거예요. 내가 꼭 멋진 모습으로 사장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해서 좋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 사장님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영 엄마, 좀 취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만 일어설까요? 아니요, 저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예요. 물론 사장님은 저에 비해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인 거 알아요. 거기다 저는 이혼녀의 애까지 딸려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요. 그런데요, 사장님, 저 바닥까지 쳤다가 혼자 이렇게 일어선 여자예요. 사장님이랑 저랑 함께하면 우리가 못 해낼 게 있을까요? 사장님이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솔직히 저도 이 감정이 뭔지 아직도 헷갈리긴 해요.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마음을 하도 써서 걱정스러운 마음인 건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렇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웃기게도 저랑 애엄마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작부터 서로에게 미묘한 감정이 있었지만 애엄마는 본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애엄마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죠. 본인 삶도 힘든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감정이 사랑인 건지 동정인 건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기를 내어 제게 고백해주는 애엄마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은 양가에서 가장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인지 다 아셨기에 축복 속에 연애를 할 수 있었죠.
또 이맘때쯤 제 동생들은 사회에 각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집안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거든요. 사실 만난 기간은 고작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몇 년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았기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애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가야, 아가도 고생 참 많았으니 이제 동우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동우도 가족들 때문에 한평생 고생만 했거든. 알고 있지? 그냥 너희 둘이 서로 아껴주면서 이제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어머님, 부족한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못난 모습일 때 곁에서 다 지켜보셨는데 선뜻 이렇게 허락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못나긴 뭘 못나. 내 새끼 지키려는 애미 모습보다 더 훌륭한 모습이 있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마음 쓰지 말고 둘이 예쁘게 잘 살아. 그리고 우리 손녀딸 아영이 자주 보여주고 그래야 할미랑 정들지. 네, 꼭 그럴게요. 저희가 효도해야 하니까 오래 사셔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고 고운 각질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날 것 같네. 참 고맙다 아가야. 엄마께서는 아내를 너무 예쁘게 봐주셨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곁에서 보셔서 더욱 그러겠지요. 7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었죠. 바로 아내의 딸인 아영이가 저를 아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가장 걱정이었던 부분이 딸아이 아영이었어요. 혹여나 아이에게 상처로 남지는 않을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저를 기억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연애하던 7개월이란 시간 동안 아영이에게 다가갈까 고민도 많았지만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해졌을 때 딸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저희야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긴 했지만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저희조차고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았지요. 정말 고심을 했었는데 딸아이는 저를 기억해줬고 심지어 반겨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영이가 막 말문이 트였을 때 유일하게 자주 보는 성인 남자가 저라서 가끔 제게 아빠라고도 했고 삼촌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아영이 기억 속에서 제가 아빠로 자리 잡았나 봅니다. 아영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뛰어와 안기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때의 감정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죠. 뭉클하고 감동적인데 정말 고맙고 이 작은 아이에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제 친자식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줘서 그런지 제게도 아영이는 각별한 딸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아내 뱃속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라 무섭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거 있죠? 아내도 저도 젊은 나이부터 고생이란 고생을 다해서 그런지 경제관념도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도 모두 같은 방향이라 저희 부부는 큰 소리 한 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아내의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동네의 터 좋은 곳에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여전히 본인이 운영하는 옷사업을 하며 잘 나가고 있어요. 둘째가 뱃속에 있어서 몸이 참 고단하고 힘들 텐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내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한 저희 가족이지만 곧 태어날 둘째와 함께 저희 네 식구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결국 제가 베푼 온정이 큰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온정을 받으시고 그게 값진 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